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34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유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3주째 만나보고 있는 창작가 비평 2020년 봄호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소설이에요. 이장욱 작가의 유명한 정희라는 작품입니다. 이장욱 작가 저희 처음 소개하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작가의 작품 중에 절반 이상의 하루라는 작품을 엄청 좋아하는데 이번 작품은 그거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지만 이장욱 작가의 색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개성이 여전히 잘 드러난 작품이라고 생각했어요. 제목이 좀 웃긴 것 같아요. 유명한 정의라고 하면서 첫 문장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정의 중에서 제일 유명한 정의는 물론 박정희다. 유신시대에서 유명한 박정희 말이다. 하면서 뭐 추사 김정희, 배우 윤정희 하면서 정의로 약간 좀 말장난을 하다가 내 친구 곽정희에 대한 이야기를 결국은 해요. 그러면서 곽정희는 한때 포털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오른 적 있는 유명인이고 나는 정의의 오랜 친구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도 단편 분량보다는 조금 긴데요. 정희와 정희의 오랜 친구였던 나의 어떤 일대기를 아주 길게 서술한 그런 식의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간단하게 등장인물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화자인 나는 아마 40대 후반 정도의 정신과 의사고요. 그다음 정희라는 친구는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집에 같이 살았던 친구인데 같이 살았다는 게 주인집 아들이 정희였고 우리 집은 주인집에 딸린 새빵이 사는 관계였는데 정희와 나는 동갑이었고 같은 학교를 다녀서 매일매일 같이 놀고 학교에도 맨날 같이 지각하고 그래서 벌로 이제 변소 청소도 항상 하고 약간 그런 식의 진짜 단짝이었다가 초등학교 6학년에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사건도 아니고 어떤 아주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둘 사이는 완전히 갑자기 멀어지고 서로 그 이후로는 교류가 없다가 40대 한 중반 정도가 돼서 내가 정신과 의원을 개원하고 일하고 있을 때 정희가 환자로 오면서 만나는 그런 씬이 있고 이후에 나는 정희가 광화문에서 약간 태극기 집회 같은 그런 집회에서 연설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 직후에 정희가 청와대 앞에서 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 친구 정희의 어떤 삶에 대해서 나라는 인물이 내 시선에서 정의의 인생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약간 맨 뒷부분에 반전 같은 게 나오는데요. 네. 이 곽정희라는 친구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하고 곽정희가 분신을 해서 세상을 떠나게 된 이야기까지 한 다음에 나는 이제 병원을 처분하고 아예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어머니랑 대화를 하다가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억하니? 어렸을 때는 네 이름도 원래 정이었다. 그런데 네가 초등학교 때 그 양반이 죽고 난 뒤에 이름을 바꿨지. 그 양반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던 것 같고요. 어쩐지 그래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뒤에 이제 이름 때문에 비슷한 운명을 반복할까봐 부모님이 사건 이후에 내 이름을 바꾸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문장을 읽는 순간 갑자기 그 곽정희의 생애가 다시 보이고 나와 곽정희 관계도 좀 완전히 새롭게 보이면서 조금 반전처럼 느껴져서 소설을 좀 다 덮었을 때 완전히 그동안 따라가던 줄거리와는 다른 감정이 저한테 좀 찾아왔던 것 같아요. 약간 이장욱 소설이 갖고 있는 환상성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환상성까지는 아닌데 어떤 잘 짜여진 아주 촘촘하게 짜여진 서사로 승부한다기보다 저는 이장욱 작가가 어떤 좀 정서나 어떤 감정 하나를 좀 깊게 파고드는 소설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약간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사람이 어떤 쾌락 같은 거에 집착하다 보면 그 쾌락을 넘어서 점점 그게 발전돼서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약간 그런 충동 같은 것? 여기 소설 안에서 나오는데 그런 걸 갖게 되고 우리가 이유 없이 사로잡히는 살의 근데 그 살의가 타인에 대한 걸 수도 있고 나 자신에 대한 걸 수도 있고
저는 그런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나를 죽이고 싶은 마음, 또 타인을 죽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소멸해버리고 평정에 다가가고 싶은 마음. 저는 약간 그런 이상한 감정에 대해서 이 소설이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래서 이 소설 안에서 곽정희와 이제 멀어지게 된 초등학교 6학년 때 사건 또한 곽정희를 갑자기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곽정희한테 너는 망령이 될 거야 라는 약간 말도 안 되는 저주 같은 것을 하고 네. 곽정희가 거기에 대해서 망령이 뭐야 라고 물어보니 내가 이제 슬금슬금 도망치잖아요. 이 사건으로 이제 둘이 멀어지는데 이것 또한 약간 곽정희에게 한 말이라기보다 내가 나한테 했던 말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 내 이름과 곽정희 이름이 같았다는 그 단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하는 곽정희에 대한 이야기가 나의 거울로서 나의 또 다른 모습으로서의 나처럼 약간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흔히 많이 차용하는 쌍둥이 얘기나 거울자 같은 이야기처럼 저한테 좀 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톤 자체는 이야기 흐름이나 그런 중년의 화자가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돌아보는 그런 어떤 인물에 대한 자기가 관찰한 바에 따른 고백 같은 거? 네. 저희가 다루지는 않았었는데 다뤘던 문예지 중에 아마 그 에이프릴 마치의 사랑 단편집, 그러니까 이장욱 작가가 얼마 전에 낸 작년에 낸 단편집에 실려있는 복화술사라는 작품 기억하세요? 아버지 복화술사였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시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갑자기 방언처럼 터트리면서 뭔가 좀 비극적인 일이 있었던 인물에 대한 이야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약간 광기에 사로잡힌 인물처럼? 그래서 좀 그게 생각나기는 했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쌍둥이라든가 거울자 같은 이야기에도 그런 것 같다라는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 왜 이게 무슨 예언이나 신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뭐 오이디푸스 시나 뭐 이런 것도 말을 뱉음으로써 사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살아버리는 경우에 대해 한 구조들도 있잖아요. 소설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이나 많이 이제 오랫동안 얘기되어 온 것들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 소설은 그냥 읽을 때는 어쨌든 화자도 중년의 인물이고 굉장히 성공했는데 아내와 사랑 없는 결혼을 하고 아버지의 희망대로 의사가 됐고 자기의 꿈과 상관없이 그리고 어린 시절에 굉장히 친했던 친구와 자신도 모르게 멀어진 거에 대해 되게 석연치 않게 얘기를 하고 그런 중년의 마음은 제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막 입체적인 인물 같지도 않고 그냥 뭐 나중에는 나이 들어서 아내가 심지어 또 젊은 시절에 사랑했던 이 사람에 대해 고백을 하고 갑자기 이혼을 하고 그 사람 곽정인 줄 알았어요. 그럴까봐 저도 불안하긴 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설마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다가 다행히 아니었지만 어쨌든 아내와 굉장히 산뜻하게 이혼을 하고 그냥 매일같이 다른 사람도 만나지 않고 루프탑 바에 가서 술을 마시는 중년 남자의 세계는 제가 잘 모르죠.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약간은 심드렁하게 읽다가 마지막에 그 어린 시절에 잠수놀이를 하다가 왜 내가 저 친구와 멀어졌고 다시는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사관학교에서 군인으로 복무를 하던 시절에 생도였던 그 친구 정희를 멀리서 보지만 아는 척하지 않고 근데 또 관심을 끊지도 않고 묘하게 바라보는 느낌으로 좀 변태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가 마지막에 엄마의 너도 어릴 때는 정희라는 이름이었는데 와 너는 그 망령에 사로잡힐 거야 라는 말을 내뱉는 자기의 모습을 반추하는데 너무 뭔가 좀 섬뜩하기도 하고 그냥 이 앞에 내가 이해되지 않았던 이 화자가 되게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는데 가까워지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거를 보편적인 이야기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악마성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어린 시절에 그런 게 드러날 때도 있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악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악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한순간에 드러낸 사람과는 사실 마주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좀 흥미로운 거는
이 정이라는 애는, 그러니까 곽정이라는 인물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자신은 주인집 아들이고 친구는 새빵 사는 이제 네. 친구인데 그런 거에 대한 허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계급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처럼 굴지 않았고 그냥 좀 무구한 캐릭터였던 것 같은데 이 친구의 알 수 없는 적의가 드러난 그 순간에 네. 대해서 무언가 정말 사로잡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가 되었는데 네. 곽정희가 찾아와서 자기 안에 있는 사리가 네. 있다 이런 걸 고백하잖아요. 네. 근데 이 화자 진짜 좀 나쁜 게 네. 아는 척 하지도 않고 곽정희가 우리 어디서 만났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요 저 원래 흔하게 생겼다는 말 듣습니다. 이러면서도 근데 뭐를 좋아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좀 떠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더 섬뜩한 존재인데 곽정희라는 인물은 그냥 자기 스스로 좀 그 괴로워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분신을 택했을 때 네. 이 화자 도대체 뭘로 개명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너무 그 운명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처럼 보여서 이거 되게 이상한 소설이야. 근데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서사의 구조에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이상한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어요. 마치 네, 굉장히 이상해요. 운명을 바꿔놓는 무언가가 이름에 달려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든가 그 복화술사처럼 그냥 한 번의 말이었는데 그게 무슨 마치 정말 방언 같은 거였을진 모르겠지만 그냥 그 말의 힘 같은 거? 그거 한 번 한 말인데. 망령이 들 거라고 해서 곽정희가 망령이 든 걸까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말인데 그냥 그렇게 사라져버린 것 같은 거예요. 살게 되어버린 것 같고 심지어 이 화자가 자기가 그 얘기한 그 어린 시절의 말을 평생 간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화자도 내가 그때 그 얘기 왜 했지? 라는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것 같고 네. 들은 사람은 사실 까먹었을 수도 있어. 곽정희는. 그쵸. 근데 이 화자가 그거에 근데 사로잡혀 있고 곽정희도 정말 독특하게 살았죠. 네. 그 인물의 네, 삶도. 군인을 했다가 뭘 했다가 사업을 하고 나중에 정말 태극기 부대에 네. 선방에 서서 하는 행동 같은 게 정말 이 정희라는 이름 때문인 건지 근데 정이라는 이름으로 좋은 사람도 많을 거 아니야. 왜 그 시절에 우리가 이 인물들이 태어났고 살았기 때문일 건가. 좀 이거 좀 되게 이상한 소리야. 좀 징그럽다는 생각을 좀 끝에 가서 했어요. 그리고 엄마 너무 네. 성경지면이야. 아니 너무 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좀. 근데 저는 네. 근데 저는 막 그게 뭐 예언적 이런 거라기보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조금 더 뭐랄까 비정상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우리가 되게 많은데 이상한 감정 내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미칠 것 같은 저는 그런 걸 다뤄서 좀 좋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죄송해요. 근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게 드러나는 소설은 좋아하는데 네네네. 그 끝이 너무 파괴적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얇고 뭔가 진짜 그렇죠. 악마가 따로 있는데 그걸 잘 통제하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근데 내 인생도 결국 망하지 않았나요? 그쵸. 근데 사실 자기가 지금 평화를 찾고자 하잖아요. 네네. 그냥 부모가 있는 하죠. 곳으로 돌아가서 그런 복잡한 것과 떨어져 있는 그리고 자기가 이미 이 세상이 천국이거나 지옥이거나 혹은 둘 다이거나 라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그 어린 시절에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나오진 않는데 좀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말이 계속 비명으로 터져나올 것 같아서 입을 틀어막는 그런 장면을 떠올린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자신조차 그날 사리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오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평생을 그 장면을 생각해 왔던 거고 그냥 이 소설 되게 이상이라는 생각을 근데 그래서 저는 나 또한 충분히 그 말을 한 사람으로서 약간 곽정희의 망령에 시달리면 살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약간 들긴 해요.
네. 어쩌면은 네. 둘 다 네.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걸 갖고 있고 네. 그게 언제 어떻게 발현되는지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아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사리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사리. 근데 네. 지금 이 화자는 그거를 좀 컨트롤을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아마 그러니까 또 그런 정신의학을 전공을 선택했을 네.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또 약물에 엄청 의존을 하는 중년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마 평생 컨트롤하기 위해 엄청 애쓸 것이고 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라는 생각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나오는 뭐 미시마 유키오라든가 어떤 광기에 사로잡혀 네. 있는 또 소재들이 등장을 하는데 네. 그런 광기? 근데 여기 왜 태극기 부대 그런 네. 광화문시 이런 거 나오는데 사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광기에 사로잡혀 그쵸,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 시대에 대한 그리고 그 시절에 태어난 사람들의 광기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해요. 왜냐면 그러네요. 박정희라는 그 독재의 그 체제 안에서의 시절과 지금 현재 그 태극기 집회가 맞닿아 있으니까. 그냥 그 시절에 태어났고 그 시절에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인물들을 어느 순간 애틋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인물들인데 애틋한 마음마저 갖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거 다 미쳐있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한테는 옛세대인 거잖아요. 네. 이미. 맞아요. 근데 그 세대를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냥 이 세대는 그런 관계에 대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구나 정도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관계의 이유를 사실 이 인물들도 얘기해주진 않잖아요. 네, 어쩌면 시대 안에 있음으로써 어쩔 수 없이 사로잡히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어쨌든 진짜 그 이상한 광기가 흐르는 유명한 정의. 네, 제가 갖고 있는 이장욱 작가의 조금 이전의 소설들은 굉장히 세련됐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세련미는 좀 포기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여전한 것 같고 자기만의 화법도 계속 고유하게 갖고는 있는데 어느 순간 이미지가 작가가 나이를 듦으로써 바뀐 걸 수도 있긴 한데 조금 달라졌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저도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세련의 기준이 달라져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이 작가가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세련이라기보다 제가 절반 이상의 하루가 들어있던 기린에 대한 모든 것인가요? 그 소설집이랑 그 전에 나왔던 거의 첫 소설집 있잖아요. 그 고백의 제왕. 그거랑은 확연히 다른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네. 그냥 제가 이번 최근작을 못 읽어봤는데 그 소설집을. 저도 그거는 안 읽었고 그냥 우리가 이제 몇 편을 이제 문예지에서 어쨌든 글작들이니까 읽어왔을 때의 느낌은 그냥 예전 젊은 시절에 하던 이야기는 할 만큼 해서 달라진 건지 그냥 톤이 달라진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작가가 천착하는 주제가 달라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복화술사를 좀 그 기린이 아닌 그거를 읽은 후에 오랜만에 읽는 이장욱 작가의 글이었는데 되게 내가 아는 이장욱 작가랑 달라서 좀 당황하기도 했었거든요. 그 톤이 여기에도 이어지니까 약간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빨간 그 물통 고무물통 안에 머리를 담그고 숨을 참고 있는 이 잠수놀이가 여러 번 반복되는데 이런 장면 같은 것은 여전히 이장욱 작가 약간 좀 특기 같은 되게 인상 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못 쓸 것 같은 절대. 근데 그래도 저는 이상하게 이 광기가 여기서 정희가 매력이 있었습니다. 곽정희가 묵념을 또 좋아하잖아요. 근데 뭔가 이런 것도 묵념이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추모행위 막 깊이 생각해 막 이런 거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좀 그런 게 다 뭔가 저한테는 옮아가는 거에 대한 자꾸 그런 이상한 무속신앙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묵념을 하고 있으면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뜻이 묵념을 하면 죽은 영혼들과 교감한다 이런 느낌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그런 걸, 그러니까 여기서 꼭 그런 걸 의도하진 않았어도, 네. 이름이 갖는 의미라든가, 뭐 광기라든가, 살이라든가, 묵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람을 바꾸는 것까진 아니어도, 뭔가 묘하게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시절에는 묵념이 요즘 우리가 묵념할 일이 사실 별로 없죠. 현충일에 하지만 네. 사실 방송을 보지 않으면은 동참할 맞아요. 일이 없잖아요. 네. 근데 왠지 옛날 국민학교에서 엄청 많이 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냥 초등학교 시절만 생각해봐도 네. 눈을 감고 무엇을 하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국기에 대한 경례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너무 많이 했었고 네. 약간 사이렌 울리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네. 뭐 있었던 그런 네. 것들이 그냥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아도 사람을 좀 그렇게 정신적으로 합의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시절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다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 네. 그게 그냥 오랜만에 소설로 보니까 사실은 생각해보면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했던 것 같은데 네. 이런 잠수놀이도 했던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이 다 좀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는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잠수놀이가 절대 평범하지 않게 이게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심지어 초반에도 정의가 오랫동안 잠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죽은 상태로 오해받을 정도로 오랫동안 그 잠수를 하고 있는 장면들이 좀 묘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그 시절에는 왜 저랬을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그게 사람의 성장에 네. 영향이 아예 없었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그쵸. 그거 되게 선전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런 걸 그 시절 그 진짜 박정희 시대에 그 독재 시대의 망령이 이 사람을 네. 망령이 망쳐놓은 얘기. 근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이 정의라는 이름이 너무 그러면은 뚜렷한데. 그쵸? 그래서 아마 초반에 약간 싱거운 농담처럼 그런 걸까? 어떤 정의들을 나열하는 게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그게 의도적이라고 생각이 되면 읽기도 전에 사실 이게 뻔해져 버리잖아요. 근데 정말 이 화자가 정의였다라는 걸 끝까지 감추었고 그러면 이 곽정희가 사관학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군무원을 하다가 구내식당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부동산과 주식에 뛰어들고 교회에 미치는 것도 어떤 전형적인 그런 이 자본주의 개발 고성장 사회에서 인간이 타는 어떤 그런 그 전형적인 라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까?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그 시대상에서 선택할 만한, 그러니까 굉장히 군대 언저리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자본가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투자가가 되고 그 다음엔 종교에 심취하고 그리고 또 다시 어떤 자기의 기준으로 타도하고 싶은 세력에 대해 그거를 사리를 뿜어내고 그런 것. 근데 그게 결국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엔 자기 자신에 대한 파괴로 가는 것 자체.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네, 그 어린 시절에 그 시대를 살았던 것만 그것 때문에 그 망령에 사로잡혀 한 생애를 사는 거? 그리고 실제로 묘사가 덜 돼서 그럴 수 있지만 정의라는 인물은 정말 예전에는 어린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없었던 느낌처럼 이제 나오는데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다뤄지지 않는 이야기이거나 지금 시대에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막 그 정의가 묵념을 함께 했으니 우린 뭐 정신적 교분을 나눈 거야. 막 이런 어디서 배운 건지 모르겠는 어려운 단어들을 쓰잖아요. 그게 인지하지 못하고 주입되는 시대가 예전에는 분명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맞아요. 어떤 소설에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아마 신경숙 작가의 외딴방이었을 텐데 유경수 여사가 죽었을 때 어쨌든 테러로 그렇게 됐을 때 막 그 사람들이 우는 장면을 TV에서 보면서 그 인물도 좀 뭔가 어떤 감정을 가진 그런 묘사를 봤을 때 그게 저는 너무 처음 읽었을 때 너무 이상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나쁜 인물로 묘사가 되니까 실제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 근데 그 사람이 당대에 죽었을 때 왜 사람들이 울지? 그리고 왜 이 그 작중 인물도 그거에 어떻게 묘한 게 동조하는 느낌으로 묘사가 됐을 때
2000년대에 그걸 읽는 저한테는 그게 너무 생경했거든요. 물론 그 후에 이제 더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 네.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런 것조차 2000년대 초반에는 미디어에서 잘 나오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네. 금기시됐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오히려 2000년대 후반에 갈수록 더 이제 근대사에 대해 다뤄지면서 저 시대에는 저런 사람들도 있었어 라는 거가 더 이제 드러나는 것 같은데 뭔가 그 독재 이후에는 그거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것도 좀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그때 낯선 충격이 좀 이 소설을 읽으면서 다시 생각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할수록 약간 좀 미궁에 네. 궁금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이장욱 작가님. 언젠가 만나게 된다면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이장욱 작가의 소설 유명한 정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 만나볼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 요즘 소설 이야기 SNS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욱 소설 유명한 정의의 일부를 주영님이 낭독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도 나는 그날 나를 사로잡았던 갑작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에 대해 생각할 때가 있다. 30여 년 전 그날, 나와 정희가 초등학생이던 그날. 그러니까 물통에서 먼저 머리를 꺼낸 내가 여전히 물통에 머리를 담그고 있던 정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던 그날. 너는 망령이 들 거야. 나는 아직하지만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정희는 물속에 고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말을 듣지 못했을 것이었다. 나는 정희에게 다시 말했다. 너는 망령이 들 거야. 나는 반복해서 말했다. 어쩐지 화가 난 목소리라고 해도 좋았다. 이 말은 꼭 해야 한다는 다급한 마음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정작 나 자신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초등학생이 어째서 망령 같은 이상한 단어를 썼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건 마치 정신적이라거나 교분 같은 단어처럼 이상한 순간에 이상한 방식으로 내 입에서 튀어나왔다. 그렇게 말한 뒤에 나는 물속에 머리를 담그고 있던 정희에게 한 발 한 발 다가갔다. 지금 생각해도 의아한 일이다. 내 영혼의 어디에 그런 감정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 나는 정희의 머리를 붙잡고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어 그대로 숨을 못 쉬게 하고 싶다는 무서운 감정에 휘말려 있었다. 그것은 갑자기 내 몸속에서 솟아오른 완강한, 명백한 살이었다.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칠게 나를 사로잡아 도무지 거역할 수 없는